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너무 중요한 깜빡이가 나와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은행은 긴축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긴축 수준은 중립금리, 물가 하락이나 상승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보통 긴축 과정은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나타나죠. 자, 그럼 중립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건 뭔가요? 완화적인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금리 상태, 보통 성장률이나 물가가 낮을 때 저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 상승률을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통위 기자간담회 갔을 때 기자들이 중앙은행 총재한테 중립금리를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립금리를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낮출래? 아니면 완화적인 금리 상황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래? 이걸 물어보는 간접 힌트로 체크를 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때 힌트를 줍니다.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요즘은 금통위원들 간의 3개월 이내에 통화정책 방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한국은행 발행 보고서, 주로 BOK 이슈노트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금통위원과 언론과의 접촉에서 힌트를 내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서영경 금통위원의 기자간담회 3월 26일 한국은행 별관에 있었고요. 기자간담회 내용은요,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이후에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자, 먼저 서영경 금통위원 발언을 요약해보면요, 금리 인하로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돼 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내수 시장의 침체 신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고, 이것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금리 인하가 아닌 정상화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을 넘는 긴축적인 수준이잖아요. 그 긴축적인 수준에서 다시 중립금리 수준을 낮추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길 원했습니다. 자, 당연히 나오는 기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을 건들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런 것은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좀 안정된 상태로 본대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CSI에서는요, 3월 기준 95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100 아래로 안정된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현재보다 1년 뒤에 주택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계산한 건데, 만약에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면 100이 넘어가는데 지금은 100이 안 된 상태에서 4개월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떻게 봤을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는요, 마이너스입니다. 2월 기준으로 무려 1.8조 원, 한 달 만에 1.8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최근 3개월간의 합계를 봤더니 마이너스 0.8조 원을 기록하더라. 가계부채가 최근 3개월만 보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줄어드는 측면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여름경에 이창용 원의 총재가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금융권의 가계부채가 월 6조가 증가했는데 6조 증가했고 10월 달에도 6.2조가 증가했는데 지금은 그거와 좀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에 통화정책을 못 건든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낮출까? 이에 따른 힌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금은 실질금리가 양의 상황으로 긴축 국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금리란 무엇이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의미해요. 자, 그럼 여기서 명목금리는 뭔가요? 기준금리인가요? 보통 2, 3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 3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을 때 플러스 양이면은 이것은 긴축 수준이다, 서영경 금통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재 한국의 실질금리는 어떨까요?
지금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요, 뭐 3.5% 내외까지 떨어졌습니다. NH농협은행이 3.55%까지 좀 주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3.5%대예요.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 나왔죠. 자, 그럼 실질 금리가 어떻게 나와요? 3.5에서 3.1을 빼니까 0.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원물가로 계산하면 지금 근원물가 상승률은 2.5%거든요. 그러면은 예금금리 3.5% 빼면 실질금리가 1%포인트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디까지 금리를 낮출까요?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는요, 올해 하반기 때 2.3%까지 낮아지고, 내년에는 연간으로 2.1%까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한다 보겠습니다. 그럼 예금금리가 한 3.2%, 1%까지 낮아지죠. 그럼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나와요? 3.2에서 2.3을 빼면 실질금리가 플러스 0.9%포인트가 나오죠. 충분히 금리 인하 두 차례에도 긴축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1%가 나오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2.25%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래도 실질금리 0.4%포인트 나오기 때문에 긴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기준은 과거 한국은행 가계부채 연착륙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플러스 실질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는요,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가지가 확실해졌네요. 내수 부진을 이유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질 금리를 고려하면 두 차례 이상도 가능하다. 좀 약간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물가와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뭐 금리 전망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내년에 물가가 한국은행 경제 전망대로 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금리 낮아진다 칩시다. 2%대 금리가 호들갑 떨 일인가요? 예전에는 기준금리가 0.5에서 1.25%였는데 기준금리 금리 4번 낮춰도 2.5%로 그때보다 금리 높은데 과연 집값이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댓글에 보시면은 뭐 2019년부터 2020년 사지 말라더니 지금 왜 사라 그러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중요한 거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유동성과 소득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을 예상할 때는 과거 시장 상황은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왜? 현재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유동성과 소득에 맞게 현재 자산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5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억대 연봉 근로자가 131만 7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5년간 51만 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자, 2018년에 억대 연봉자가 80만 2천 명인데 현재는 131만 7천 명. 자, 이러다 보니까 억대 연봉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가구소득 1호 이상도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등급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5년간 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자, 또한 많이 풀린 돈이 줄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에 M2 잔액이 2조 2,726조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3,920조 원, 무려 43%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늘어난 소득과 M2 통화량을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30-40% 늘어났다. 그럼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두 가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자, 검단 신도시 모아 미래도 엘리트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분양했어요. 84타입 분양가가 4억이었습니다. 자, 이 편은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라고 올해 2월 달에 분양했었죠. 이 아파트 분양가가 5억 2천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1억 2천만 한 30% 정도 올랐죠. 자, 전세 시세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84타입 전세값 변화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에 8억 6천에서 9억 4천만 원 사이였었던 잠실 리센츠 84타입 전세값, 당시 기준금리 1.25%였거든요. 현재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10억 9천만 원에서 12억 8천만 원으로 그전 대비 30%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예금금리가 3.2% 이하가 되고 대출금리가 3.4% 이하가 된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예금금리가 2.5% 이하가 되고 대출금리가 2.7%, 2%대 금리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수준의 시장금리에 맞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가 공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멤버십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 상태로 정상화될 때까지 기간상의 손해는 없으십니다. 그냥 좀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다시 공지 정상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